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평범하면서도 시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인연이 어떻게 부서지고 그 파편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임수연입니다. 올해로 35, 남편 김석진과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7년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탄하고 소박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제법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가끔은 무뚝뚝한 구석도 있었지만 아내인 저를 아껴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쌓아온 이 7년이라는 성벽이 그 무엇보다 견고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석진 씨의 37번째 생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오늘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그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어 저는 오늘 아침 팀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오후 이 시간 조기 퇴근을 허락받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집을 근사하게 꾸며놓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운 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달콤한 비밀이라는 유명한 케이크 전문점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유독 이 집의 블랙포레스트 케이크에 사족을 못 썼습니다. 진한 초콜릿 시트 사이에 듬뿍 박힌 체리잼에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며 생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그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지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은 줄을 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고 기뻐할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니 기다리는 30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처 백화점이었습니다. 시계 매장 유리창 너머로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았던 푸른빛 다이얼의 손목시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고가 제품은 아니었지만 석진 씨가 좋아하는 세련된 네이비 컬러가 돋보이는 모델이었죠. 이 시계를 사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용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정성을 모았습니다. 포장된 시계 상자를 가방 속에 넣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상자의 질감이 마치 석진 씨의 손을 잡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예약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노을이 유난히도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인상 좋으신 기사님은 제 가방 옆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세댁, 오늘 무슨 좋은 날인가 보네. 케이크가 아주 근사해 보여요. 저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요. 서둘러 가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려고요. 아이고, 남편분이 참 복도 많으시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는 아내가 어디 흔한가.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기사님의 덕담에 제 마음은 더욱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집에 도착해 분주하게 움직일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석진 씨가 좋아하는 닭봉 조림을 하고 신선한 토마토 달걀 볶음도 곁들여야지. 거창한 파티는 아니더라도 우리 둘만의 아늑한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는 곳은 지은 지 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지만 결혼 초기부터 정성껏 꾸며온 우리만의 보금자리였기에 애착이 컸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본 식재료와 케이크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3층까지 오르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301호. 익숙한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가방 속 열쇠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열쇠 꾸러미가 닿기도 전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도 아니고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간드러지면서도 애교 섞인 묘하게 신경을 긁는 듯한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석진 씨, 오늘 분명히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도 오늘 늦을 테니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으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설마 도둑인가? 아니, 도둑이라면 저렇게 즐겁게 웃을 리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애써 부정하며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저에게는 무미건조하게 왔어? 혹은 밥 먹자라고 말하던 석진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꿀이 떨어질 듯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난 내 야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빠한테 서프라이즈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오늘 오빠 생일인 거 알고 일부러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달려왔는데 안 기뻐. 열쇠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케이크 상자의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눈은 홀린 듯 현관문의 틈새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은 낡아서인지 문틈 사이로 거실의 일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제 머릿속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하얘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년 제 생일에 석진 씨가 큰맘 먹고 사주겠다던, 결국 제 돈으로 샀던 은은한 주황빛의 장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 아래 석진 씨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서로를 탐하듯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언젠가 석진 씨의 휴대폰 배경 화면에서 스치듯 보았던 석진 씨가 회사 동료 나영 씨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나영이라는 여자의 두 팔은 남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몸은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석진 씨의 얼굴은 그녀의 어깨와 목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케이크 상자와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다른 한 손으로 받쳐들었지만 케이크 상자 속에 블랙 포레스트는 이미 처참하게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다시금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쁘지. 당연히 기쁘고 말고. 네가 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나영아, 네가 최고다. 석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애교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아내랑 비교하면 어때? 그 여자는 오늘 오빠 위해서 뭐 준비 안 했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석진 씨가 단 한마디라도 저를 두둔해 주기를,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나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 에휴, 말도 마. 그 곰탱이 같은 머리로 뭘 알겠어? 기껏해야 밥이나 차려줄 줄 알지. 생일 선물, 네가 나한테 온 게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네가 최고라고. 말을 마친 석진 씨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 나영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나영은 그의 등에 매달려 더욱 깊게 파고들었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 위로 쓰러지듯 겹쳐졌습니다. 문 밖의 복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가 그렇게 좋아한다던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2달 동안
용돈을 아껴가며 산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겠다고 조기 퇴근까지 하며 달려온 아내를 비웃듯 그는 우리 부부의 신성한 안방 같은 거실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저를 곰탱이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미니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다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수연 씨, 벌써 퇴근했어요? 오늘 석진 씨 생일이라더니 일찍 왔네? 저는 심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훔치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 아주머니, 방금 도착해서 들어가려던 참이에요. 미니 어머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은밀한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안 돼. 지금 나 혼자 들어가 봤자 저들은 발뺌 할 거야.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낼지도 몰라. 이렇게 쉽게 끝내줄 순 없어.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참 벽에 몸을 기대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석진 씨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을 뒤져 시어머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지만 아들 귀한 줄 아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한다면 그 아무리 아들을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수연아, 웬일이니?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둘이 오붓하게 보내야지. 늙은이한테 전화를 다 하고.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조금 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오늘 석진 씨 생일인데 제가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님도 꼭 모시고 싶어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집에서 시끌벅적하게 생일 축하해주면 석진 씨가 얼마나 놀라고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오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제안에 반색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하기도 하지. 그래, 석진이가 정말 깜짝 놀라겠구나. 알았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발하마. 한 30분이면 도착할 거다. 친정집엔 연락했니? 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전화드리려고요. 오시는 길 조심히 오시고. 도착하시면 1층에서 전화 주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엄마, 오늘 김서방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자. 시댁 어른들도 오시기로 했어. 오빠도 시간 되면 같이 와. 사람 많아야 즐겁지. 엄마는 사위 생일이라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 40분 뒤면 모든 인원이 집 앞에 집결할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어두운 액정 위로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석진 씨, 그리고 그 여자, 당신들이 원했던 그 화끈하고 뜨거운 생일 파티를 내가 직접 열어줄게요. 당신들의 그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잔인한 파티를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현관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배신과 기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상자를 고쳐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어른들을 맞이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평화로운 폭풍전야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30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낡은 벤치에 앉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른들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는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7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생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던 석진 씨의 그 감미로운 맹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약속들은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시계를 만져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배신에 대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여자 또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가 결코 달콤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셨습니다. 수연아, 여기서 왜 이러고 서 있어?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지 않고 케이크는 샀니?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사과도 넉넉히 사왔단다. 저는 시부모님의 짐을 건네받으며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밖이 별로 안 추워요. 케이크는 저기 벤치에 뒀어요. 부모님이랑 오빠도 곧 오신다고 해서 다 같이 들어가려고요. 그래야 석진 씨가 더 놀라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김서방이 미리 알고 김 빠질까 봐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 그 현장을 들이닥쳐야만 석진 씨가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빠의 낡은 승용차에서 내린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이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연극을 멈추고 진실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석진 씨,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다 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석진이가 집에 여자를 데려왔다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친정 오빠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같이 화를 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그 개자식이 미쳤나? 수연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비켜.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놈 목덜미를 끌고 내려올 테니까. 분노로 들썩이는 오빠를 저는 간신히 만류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지금 흥분해서 올라가면 저들이 미리 눈치채고 여자를 숨기거나 발뺌할지도 몰라.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자. 그래야 그들이 손쓸 새도 없이 현장을 잡을 수 있어. 제 말에 시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 축하하러 온 것처럼 해서 들이닥쳐야 도망갈 구멍이 없지. 석진이 이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 손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시어머니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만약 다른 여자랑 있는 걸 확인하면 내가 먼저 뺨을 올려붙일 거다. 수연아, 걱정 마라. 오늘 이 어미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가족들의 지지를 확인한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오빠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맨 앞에서 걸었고 저는 그 뒤에서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으나 이제는 종말의 신호탄이 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석진 씨, 나야. 문 좀 열어봐. 나 일찍 왔어.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당황함이 역력한 석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가 저녁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빨리 열어봐. 양손에 케이크랑 짐이 가득해서 손목이 부러질 것 같단 말이야. 다시 몇 초가 흐르고 마침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석진 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던 그는 제 뒤에 서 있는 시부모님과 친정 식구들을 발견하는 순간 낯빛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일이라 어른들 다 모시고 왔어. 깜짝 놀랐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기쁘지도 않아? 저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려 들어오는 가족들을 보며 손에 든 물컵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당황해 있었습니다. 저는 석진 씨와 나영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석진 씨, 이분은 누구야? 소개 안 해줘? 회사 야근한다더니 동료분이 우리 집 거실까지 와서 업무 협의를 하고 계셨던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석진 씨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김석진, 너 이 인간 말종아.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저 여자는 대체 누구고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석진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어버버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장인어른, 장모님,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는 비겁하게도 자꾸만 소파 위에 나영을 쳐다보며 그녀가 빨리 나가주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나영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석진 씨 직장 동료인데요. 오늘 업무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생일이라기에 잠시 차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뻔뻔한 변명에 친정엄마가 앞장서서 나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는 직장 동료가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고 차를 마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어디서 감히 거짓말이야. 엄마의 일갈에 나영은 고개를 떨군 채 원피스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석진 씨는 궁지에 몰리자 나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라니까요. 나영 씨는 그냥 오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촬영했던 그들의 미래. 사진과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석진 씨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게 업무 협의야? 둘이 껴안고 입 맞추는 게 업무의 연장선이냐고. 이 여자가 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한 것도 업무 내용이야? 대답해봐, 김석진. 사진 속에 자신을 목격한 석진 씨는 휴대폰을 뺏으려 허둥댔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케이크를 사려고 30분을 줄 서고 2달간 용돈을 아껴 시계를 살 때 당신은 여기서 다른 여자랑 뒹굴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보고 곰탱이라니. 당신 인간도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매운 손날이 석진 씨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철썩 하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고 석진 씨는 불이 붙은 듯 뺨을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진 찰싹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타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석진 씨가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가식의 성벽이 무너지는 파열음이었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품었던 마지막 신뢰가 박살나는 비명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뺨을 감싸준 채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들통난 자의 비겁한 공포였습니다. 이 천인공 노알로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뒤섞여 갈라졌고 눈가에는 배신감에 찬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코앞을 가리키며 몰아세우셨습니다. 나랑 내 아버지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짐승도 제 짝은 아끼는 법이다. 수연이가 지난 7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네 뒷바라지한 애한테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짓으로 보답을 해. 시어머니의 일갈은 송곳처럼 석진 씨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무거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평소 과묵하시던 아버님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김석진, 똑똑히 들어라. 아버님의 낮은 음성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네가 저지른 이 일은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오늘 당장 저 여자와 깨끗이 정리하고 수연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집도 우리가 내 명의로 해준 적금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라. 내 모든 것을 몰수할 테니. 아버님의 최후 통첩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석진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친정 오빠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석진 씨의 셔츠 깃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오빠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번들거렸습니다. 야, 김석진. 너 나랑 약속했지.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동생 데려갈 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절대 눈물 흘리게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놈이 이거였냐? 감히 내 앞에서 수연이를 모욕해. 네가 오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이 집 문 밖으로 멀쩡히 걸어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오빠의 거친 숨소리가 석진 씨의 얼굴에 닿았고 석진 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나영 씨랑은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아. 일시적인 실수. 저는 그 비겁한 단어 선택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실수라고? 석진 씨, 당신이 저 여자 허리를 감싸 안고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속삭이던 게 실수야? 내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임수연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처럼 보였어. 당신이 저 여자랑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이제 와서 용서. 꿈도 꾸지 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소파 구석에서 흐느끼던 나영이 갑자기 악을 쓰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향해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주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석진 오빠가 아내랑 이미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거라고 서류 정리만 남았다고 저를 속였단 말이에요. 저도 속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정을 깨려던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뻔뻔한 연극에 저희 엄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 눈물이야.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었다고? 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주변에 물어봤어야지. 멀쩡히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엄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나영은 입을 다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밖으로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든 것입니다. 옆집이 아주머니와 반대편 동이왕, 아주머니가 문가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진 씨가 이 동네에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
석진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소문대로 여자를 집에 들인 거야? 이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석진 씨는 얼굴을 가리며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직장 동료랑 업무 얘기 중에 오해가 생겨서. 오해? 저는 문가로 다가가 이웃들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외쳤습니다. 아주머니들, 제 남편이 생일 선물로 이 여자가 최고라며 거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밖에서 줄 서서 사온 케이크가 무색하게 말이죠. 이웃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놈. 세상에, 수연 씨가 얼마나 착한데 저런 짓을 해? 석진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쳐박았고, 나영은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케이크 당신 주려고 산 거야. 내 가방 속 시계도. 하지만 이제 이건 쓰레기보다 못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나영을 가리켰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때는 법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영이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할 때 친정 오빠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그냥은 못 나가지. 오빠의 시선이 나영의 목과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네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랑 팔찌, 김석진이 사준 거지. 그거 당장 벗어놓고 가. 수연이랑 저 자식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거니까 내가 가질 자격 없어. 나영은 당황하며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마. 며칠 전에 내가 수연이랑 백화점 갔을 때 김석진이 보석 매장에서 저거 고르고 있는 거 다 봤어. 당장 안 벗으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선택해. 결국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와 팔찌를 풀어 테이블 위에 팽개치듯 올려두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공기는 비릿한 배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석진 씨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스러져 가루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그를 위해 정성을 쏟았던 제 마음이 가여워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커녕 메마른 황무지 같은 평온함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이제 저에게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엄마, 아빠.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양가 어른들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저, 석진 씨랑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안 살 거예요.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거실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석진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 발치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정말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이놈아,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수연이가 이혼하겠다면 네가 무슨 염치로 매달리느냐. 아버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이혼 절차는 내 뜻대로 진행하렴.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내가 손해보는 일 없도록 내가 직접 감시하마. 시어머니 역시 단호했습니다. 그래, 석진아. 만약 네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수연이한테 딴소리하거나 욕심부리면 그때는 정말 너랑 부모 자식 인연 끊을 줄 알아라. 이 집이랑 적금도 수연이 몫으로 다 내줘. 가족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적막해진 거실에서 저는 석진 씨의 짐을 하나둘씩 챙겨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7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벼운 몇 상자의 짐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이 허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며 항변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 신뢰를 버렸을 때 이미 우리 사이의 온정은 끝났어. 지금 당장 나가. 마침내 그가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섰을 때 저는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은 역설적이게도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시계 상자가 그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아침은 먹었니? 내가 지금 내 아빠랑 오빠, 사돈어른들이랑 같이 너희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혼 서류 정리하는 거 혼자 하면 힘들고 손해보기 십상이니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꾸나. 잠시 후 모인 가족들은 흡사 전시 상황에 작전 회의처럼 비장했습니다. 친정 오빠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가계부와 통장을 꺼내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여기 결혼할 때 우리가 보태준 돈이랑 그동안 너희한테 준 생활비 내역 다 적어놨다. 이거 다 증거로 써라. 석진이 그놈이 자기 지분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친정엄마 역시 석진 씨보다 소득이 높았던 제 급여 명세서와 적금 기록을 꼼꼼히 챙겨오셨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불륜 증거와 재산 내역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남편분이 재판으로 가도 승산이 전혀 없어요. 아파트 명의는 임수연 씨가 더 많은 대출금을 상환해온 점과 유책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더해 수연 씨 앞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이혼 협의서 초안은 서늘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되 제가 석진 씨에게 1억 원의 정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예금 2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을 제 몫으로 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상간녀에게 선물한 보석값까지 꼼꼼하게 공제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제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저는 이제 석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마지막 선고를 통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손에 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친정 오빠는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된다며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 동행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아파트 명의 이전, 2억 8천만 원의 예금 중 제가 2억 원을 가져가는 조항, 그리고 석진 씨가 상간녀에게 준 보석값까지 정산된 내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제 마음은 서늘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석진 씨가 마지막 서명을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는 거실에 모인 저희 가족들을 보더니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협의서를 읽으며 보상금 1억은 너무 많다. 집이며 돈이며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다며 비굴하게 항변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아빠와 오빠가 분노했고 저 역시 단호하게 30분의 시간을 주며 서명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 모든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가 짐을 챙겨 떠난 뒤 저는 7년의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그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만난 날에도 그는 끝까지 구질구질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조금만 더 챙겨달라, 살 길이 막막하다며 매달리는 그에게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나영이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던 그의 목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그는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그의 직장 동료까지 이 광경을 목격하며 그의 가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손에 쥔 이혼 신고 접수증은 제 인생의 새로운 대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오빠와 함께 상간녀 나영을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몰랐다며 발뺌했지만 제가 내민 보석 구매 영수증과 석진 씨와의 대화 녹취록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와 팔찌를 풀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더러운 배신의 증거물들을 저는 망설임 없이 보석방에 팔아 제 새로운 꿈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해바라기 정원이라 지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수족관 컴프레셔 문제로 전 주인이 발뺌할 때도 예전에 저라면 참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 새 것으로 교체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비로소 배운 것입니다. 반면 석진 씨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부장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밀려났고 결국 동료들과의 마찰 끝에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며 그에게 단 한 푼의 경제적 지원도 끊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라한 행색으로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며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요. 꽃집을 연 지 3달이 되던 날, 가게 문 앞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꼬마 아이가 선생님 가게는 작은 태양 같아요 라며 건넨 쪽지를 읽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석진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제 마음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가장 고귀한 예의라는 것을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저는 저만의 찬란한 계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